고종 19년 1월 몽골군이 철수하면서 몽골의 제1차 침입이 끝났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고종 19년 7월 고려 조정은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에 대한 항전 의지를 밝혔다. 몽골과 맺었던 강화를 깬 것이다. 이때 고려 조정은 고려에 파견되었던 몽골의 다루가치 72명을 모두 살해했다. 다루가치는 몽골이 점령 지역에 둔 관직으로 고려의 백성을 직접 다스리거나 간접적으로 내정에 간섭했다. 따라서 고려가 그들을 죽였다는 것은 몽골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몽골은 즉시 고려에 사신을 보내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길 것, 그리고 고종과 무신정권 집권자 최후가 함께 몽골에 입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후의 항전 의지는 확고했다. 고려의 강화 천도는 결국 몽골의 제2차 침입을 불러왔다. 고종 19년 8월 제1차 침입의 주역이자 권황제로 불리는 총사령관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고려로 다시 침략해 들어온 것이다. 권황제는 일종의 황제 대행으로 몽골이 고려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였다. 몽골은 고종 18년의 제1차 침입 때보다 더욱 잔인하게 고려를 유린했다. 당대의 문장가였던 이규보가 몽골군의 잔인함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기록할 정도였다. 강화천도로 인해 텅 비어있는 개경에 살리타이는 무혈입성했다. 살리타이는 고려의 강화천도를 비난하면서 개경으로의 환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협박에 그칠 뿐이었고 강화도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했다. 미처 수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살리타이는 육지의 여러 성을 공격해 약탈함으로써 강화도의 고려 조정과 최씨 무신 정권을 압박했다. 개경을 손쉽게 함락한 살리타이의 몽골군은 거침없이 남아있다. 하지만 몽골군은 광주 부사 이세화가 지키고 있던 남한산성에서 뜻밖의 저항에 고전하게 되었다. 몽골군은 고종 19년 11월부터 한 달 넘도록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남한산성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몽골군은 남한산성을 포기하고 남부지역 공략을 위해 용인의 처인으로 향했다. 몽골군이 다가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인근 고을의 백성 천여 명이 서둘러 처인성으로 대피했다. 근처 백현원의 승려 김윤우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 고종 19년 12월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골의 주력 부대가 처인성에 도착했다. 처인성은 둘레가 겨우 400m 정도에 불과한 야트막한 동산 규모의 토성이다. 1998년 발굴 결과 토성 주변으로 기둥을 세웠던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이로써 성곽을 따라 목책을 높이 쌓은 꽤 견고한 모습의 토성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발굴 당시 다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는 고려시대의 칼도 있었다. 고려시대 칼의 중요한 특징은 칼을 쥔 무사의 손을 보호하는 장치인 칼코, 즉 신부다. 칼코는 삼국시대의 칼인 환두대도와 고려시대의 칼인 신부대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고종 19년 12월 살리타이는 소수의 정찰병만을 이끌고 처인성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처인성은 원래 몽골군의 중요한 전투 예상지가 아니었다. 김윤우는 바로 그런 살리타이의 방심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갑자기 날아든 화살을 맞은 살리타이는 목숨을 잃었다. 총사령관을 잃은 몽골군은 대오를 수습해 서둘러 고려에서 철수했다. 처인성에서 거둔 승리를 가장 기뻐한 사람은 최후였다. 다수의 반대를 물리치고 강행한 강화천도가 빌미가 되어 몽골의 제2차 침입이 시작되었기에 최후는 큰 정치적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처인성에서의 승리는 그런 최후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동시에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한 상태에서 장기전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려 조정은 김윤우의 공로를 인정해 그를 정삼품 상장군에 임명하려 했다. 그러나 김윤우는
나는 싸울 때 활과 화살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큰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간곡히 사양했다. 결국 김윤우는 정육품 섬랑장의 관직을 받고 환속했으며 이후 본격적인 무관의 길로 들어섰다. 고려사에는 김윤우가 싸울 때 활과 화살이 없었다고 말한 내용과 김윤우가 살리타이를 활로 사살했다는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사살했다는 내용도 남아있는 기록이 너무 부족해서 전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중국 측 사료인 원사의 기록은 더 모호하다. 살리타이가 유시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유시란 화살을 쏠 때 어느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전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우연히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뜻이다. 처인성이 입던 처인은 부곡이었다. 부곡은 향소와 마찬가지로 일반 군현에 비해 차별받던 특수행정구역이었다. 부곡리는 비록 천인이 아닌 양인이었으나 국역의 부담이 커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 당시 처인성의 방어체계가 어떠했는지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지만 고려의 정규군은 모두 강화도를 지키고 있었다. 따라서 처인성 전투는 처인 부곡민들의 독자적인 항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 조정은 승리에 대한 집단 보상으로 처인 부곡을 처인현으로 승격시켰다. 고려 시대의 지방 단위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 파견되지 않는 속현, 그리고 향소 부곡으로 나누어지는데 부곡에서 2단계를 올려 주현이 된 것이다. 이제 이 지역 백성들은 더 이상 천역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당시 고려 지배층은 중앙에 있는 자신들의 권익만을 추구했고 지방에 있는 백성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김윤우와 처인성의 백성들과는 달리 고려로 쳐들어온 몽골군을 오히려 반기면서 몽골에 투항하거나 아예 몽골군의 앞잡이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고종 20년 5월 서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당초 고려 조정은 이 지역의 민심을 회유하기 위하여 선유사라는 관리를 파견했다. 그런데 서경낭장 홍보건과 필연보가 중심이 되어 서경에 파견된 선유사 2사람을 죽이고 성을 빼앗아 몽골에 귀부한 것이다. 고종 18년에 몽골이 고려에 처음 쳐들어왔을 때 홍보건의 아버지 홍대수는 바로 항복하고 오히려 몽골군을 안내했다. 이때부터 홍씨 집안은 원에 기대어 고려에 심각한 피해를 준 부원 세력이 되어 있었다. 고종 20년 12월 최호는 서경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서북면 병마사였던 민희와 함께 기병 3,000명을 보냈다. 결국 반란은 진압되었고 필연보는 사로잡혀 개경으로 압송되었다. 하지만 홍보건은 몽골로 도망갔다. 최후는 서경을 평정하고 나서 반란 관련자들을 모두 참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했다. 그런데 반란의 주모자인 홍보건이 몽골로 도망갔으므로 대신 그의 아버지 홍대순을 비롯해 동생과 아들, 딸 등을 모두 사로잡아 인질로 삼았다. 서경에서의 반란에 실패한 후 몽골로 도망간 홍보건은 몽골에서 관리가 되었고 몽골의 세력가로 성장했다. 심지어 원사의 홍보건 열전이 있을 정도로 몽골 안에서 대단한 지위에 올랐다. 그러자 고려 조정은 인질로 잡은 홍보건의 아버지 홍대순에게 대장군이라는 높은 관직을 주었고 홍보건의 동생들에게도 관직을 주었다. 고려 조정으로서는 몽골과의 외교 통로를 만들기 위해 홍보건을 달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홍보건은 끝내 고려에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홍보건은 몽골의 제6차 침입까지 모두 5번이나 고려로 들어오는 몽골군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고종 22년 윤 7월 몽골의 제3차 침입이 시작되었다. 제3차 침입은 5년 동안 계속될 정도로 대규모 침략이었다. 따라서 고려가 입은 피해도 클 수밖에 없었다. 제3차 침입 때는 전라도와 경상도 같은 내륙 지역까지 몽골군이 쳐들어왔다.
이때 경주의 황룡사 9층 목탑과 같은 귀중한 문화재가 많이 파괴되었다. 이때 고려는 항몽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다. 거란의 침입이 있었을 때 만든 대장경을 초조대장경이라 하는데, 이는 대구의 부인사에 보관되어 오다가 고종 19년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불타 없어졌다. 고종 23년 최우는 대장도감을 설치해 제조 대장경, 즉 팔만대장경 간행에 착수했다. 고종 25년 12월 고려 조정은 장군 김보정을 몽골에 보내 강화를 제의했다. 다음 해인 고종 26년 4월 몽골군은 고종의 친조를 요구하고는 군대를 철수했다. 하지만 고려는 왕의 친조를 이행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다 고종 28년 4월 고종의 조카 영령공 왕준을 왕자로 가장하여 몽골의 인질로 보냈다. 고종 28년 11월 몽골의 제2대 칸인 우고타이 칸이 사망했다. 그런데 이때 몽골 황실에서는 칸의 자리를 놓고 매분이 생겨 칸의 자리가 5년 동안 공석이 되었다. 이 기간에 몽골은 고려 등 주변국으로의 침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고종 33년 몽골의 제3대 칸으로 규이크 칸이 즉위했고, 바로 다음 해인 고종 34년 7월 몽골의 제4차 침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고종 35년 3월 규이크 칸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돌연 사망했다. 몽골 황실에서는 후계자 문제로 다시 내분이 발생했고, 몽골군은 고려에서 철수했다. 고종 36년 12월 무신정권의 집권자 최우가 사망하고, 권력은 최우의 서자이자 최충원의 손자인 최양에게 넘어갔다. 강화 천도는 최우가 고종 19년에 단행한 것이었는데, 최양은 개경으로 환도하지 않고 강화도에 계속 머물렀다. 그리고 이는 몽골의 제5차 침입의 원인이 되었다. 고종 40년 7월 몽골의 제5차 침입이 시작되었다. 이번 침입을 이끄는 몽골 지휘관은 고종 38년에 즉위한 몽골의 제4대 칸인 몽케칸의 숙부인 에쿠였다. 몽골은 금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사다리 차인 운제와 성 너머로 돌을 던져 보내는 발석차와 같은 공성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수류탄과 비슷한 발화무기까지 개발했다. 두꺼운 자기로 만들어진 발화무기는 용기 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점화선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던지면 폭발하는 구조였다. 게다가 몽골은 거란과 여진 등 정복한 국가의 병사들까지 총동원하여 참전시켰다. 에쿠가 이끄는 몽골의 주력 부대는 춘주까지 파죽지세로 남하에 들어왔다. 몽골군은 춘주성, 즉 봉이산성을 몇 겹으로 포위하고는 목책을 이중으로 세우고 성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 안의 물이 모두 고갈되자 소와 말을 잡아 그 피를 마실 정도로 상태는 악화되었다. 고종 40년 9월 결국 성이 함락당하고 춘주성의 백성들은 모두 살해당했다. 이때 그 지역에 살던 박항이라는 사람이 마침 개경에 있었기에 자신의 부모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 춘주성에 돌아오니 성 아래에 쌓인 시체가 산과 같았는데 자신의 부모와 모양이 비슷한 자를 모두 거두어 묻은 수가 3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춘주성 전투 이후 몽골군의 잔혹함에 놀란 많은 고려인이 몽골군에 투항했다. 몽골군은 이제 충주를 향해 가고 있었다. 충주를 점령한다면 몽골군의 다음 공격 목표는 경상도였다. 고종 40년 10월 충주에 도착한 에쿠는 투항한 고려인들을 방패 삼고 고려를 배신한 홍보건을 앞세워서 충주민들의 항복을 권유했다. 충주성에는 마침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윤후가 산성 방어별감으로 내려와 몽골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윤후와 충주민은 항전을 결의했다. 김윤후와 충주민이 항전했던 충주성은 현재의 대림산성으로 추정된다. 대림산성은 둘레가 5km에 이르는 대규모 산성이다.
성 앞에 하천이 흐르고 진입하는 입구가 좁아서 적이 침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성 안의 물도 풍부하여 장기전도 가능했다. 몽골군은 충주성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김윤우가 이끄는 충주민의 저항은 끈질겼다. 고종 40년 10월에 시작된 전투는 11월이 지나도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그 사이 몽골군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났다. 충주성 전투가 지지부진하자 에쿠와 다른 황족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이다. 결국 사령관 에쿠는 본토로 소환되었다. 에쿠가 돌아간 다음에 몽골군의 지휘를 맡은 사람이 바로 홍복원이다. 김윤후와 충주민들은 몽골군에 맞서 분전했지만 성이 포위된 지 70여일이 지나자 식량이 떨어져 갔다. 성 안의 백성들은 모두 지쳐가고 있었다. 몽골군의 투항 권위에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김윤우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그는 성 안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당시 정규군이 없는 상황에서 전투력의 핵심은 관노와 농민들이었다. 김윤우의 손에는 노비문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적을 막는다면 신분의 귀천 없이 모두에게 벼슬을 내리겠다며 들고 있던 노비문서를 불태웠다. 노획한 소와 말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항전했다. 몽골군은 조금씩 기세가 꺾였고 고종 40년 12월 몽골군은 결국 충주성에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몽골군의 남진을 막는 데 성공한 것이다. 충주에서 거둔 승리는 몽골군이 경상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경상도를 전화로부터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화도의 고려 조정은 신분의 귀천 없이 벼슬을 내리겠다는 김윤우의 약속을 실제로 이행했다. 또 충주를 국원경으로 승격함으로써 충주민에 대한 집단 포상도 이루어졌다. 고려의 대몽항쟁 중에 지역이 집단으로 포상을 받아 승격한 사례가 4번 있었는데 그 중에 김윤우가 참전한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가 들어간다. 당시 김윤우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육품 낭장이었다. 그러다가 충주의 산성 방호별감이라는 임시관직으로 파견된 것이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상대로 처인성에 이어 2번이나 승리하는 대단한 전과를 만든 것이다. 고종 41년 2월 김윤우는 충주성 전투의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간문이 섭상장군이 되었다. 고종 46년 1월 김윤우는 동북면 병마사가 되었다. 다만 당시 동북면은 몽골에 함락된 상태였으므로 부임하지는 못했다. 고종 46년 7월 고종이 사망하고 원종이 즉위한 이후에도 김윤우는 계속 승진했다. 원종 3년 12월 김윤우는 추밀원 부사가 되었다. 추밀원 부사는 고려의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인 제추회의에 참석할 자격을 갖는 높은 직위다. 원종 4년 12월 김윤우는 이품의 고위 관직인 수사공 우복야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후대의 역사는 고려 대몽항쟁의 영웅 김윤우가 높이 평가받기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이 지속되었다. 원간섭기에는 몽골에 저항한 인물이니 당연히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고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승려였던 그를 크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조원이 의병을 모집하는 경문에 김윤우를 언급할 정도로 그 당시의 백성들 사이에서 김윤우는 대몽항쟁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었다.